그렇게 이렇게 한 장짜리 그냥 문서로 이제 나온 게 우리 지금에 생각하면 이제 여권, 그때 당시에 집조. 여행권, 그다음에 집조 뭐 이렇게 낱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권이라는 말은 등장을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네네. 이 업무를 통관부에서 가져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통치의 수단으로 쓰이죠.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하고 관련된 건데, 안창호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집조는 대한제국 건데 대한제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권을 가져와라. 그래서 미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권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거 가지고 왔어요. 약간 옛날 거라 좀 부끄럽긴 한데 초록색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슬금슬금 꺼내시는. 저는 여권 역시 표지는 남다르시네. 초록색으로 똑같은데 네. 어떤 독립 유적 답사를 갈 때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굿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그래갖고 어디 나가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아. 한국인임을 밝혀줌으로써 이제 조금은 뭔가 자긍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 여행을 하면서 뭔가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인데 어디 가서 잘못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어쨌든 자랑스럽다. 역시 남다르다. 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만료돼가지고 안 가져왔습니다. 한국 여권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네. 여권 파워가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세계 2위잖아요, 오. 지금. 네. 그래서 도둑들이 이 한국 여권을 많이 훔쳐가요. 우리 게 너무 파워가 세니까. 우리나라 이 여권만 가지면은 사실은 이제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 기준으로 해갖고 네. 190나라, 그러니까 190개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한 2위권에 해당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또 우리 국력이 굉장히 커졌구나라는 걸 느껴지고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졌구나. 여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권과 그때 당시의 여권이 또 어떻게 달랐을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여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이게 그 대한제국 시절에 네. 그 지금의 여권 역할을 했던 집조라고 하는 문서가 되는데 일단 네이밍도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여행권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여행권. 바로 딱 와닿네요.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는 한문으로만 썼었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통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불어 이 두 개를 써서 그래서 이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대접을 잘해달라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목 선생님이라고 네네. 그 일본 유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갈 때 이제 썼던 집조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권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저게 도큐멘트 개념이에요. 이게 자료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좀 통행에 편의를 봐줘라. 뭐 이 정도의. 그렇게 이렇게 한 장짜리 그냥 문서로 이제 나온 게 우리 지금에 생각하면 이제 여권, 그때 당시에 집조 혹은 여행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갖출 거는 다 갖춰서요. 지금 이제 여기 한성부에서 일단은 발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을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곳은 일본의 도쿄, 동경이라고 네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네네.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을 좀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외부의 어떤 이름으로서 적어놨으니까 지금의 여권하고 상당히 역할은 비슷합니다. 요 위에 보면 대한제국의 태극기와 그다음에 그 밑에 오얏권. 오얏고. 그래서 문양을 넣어서 이게 이제 명확하게 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 여행을 떠났구나라는 것들을 이 문서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얏꽃이 무슨 꽃일까요? 흔히 백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자두꽃이에요. 자두꽃. 예. 자두? 예, 자두. 우리 먹는 자두 있잖아요. 자두요? 예, 자두. 오. 자두꽃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그 왜 그렇게 된 이제 건가요? 이씨 집안인데 네. 이 자를 한자로 오얏 풀어보면 오얏 리. 이자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오얏꽃이 최고의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백꽃 문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등급이 낮은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대한제국에서는 태극기, 그다음에 오얏꽃 문장이 들어간 것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집조랑 그 여행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혼용돼서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 또는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것들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권과 비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때에 따라서는 청나라에 가는데 천국 영사에서 뭔가 호조를 받는다. 근데 이 호조가 우리가 생각하면 여권 같은데 사실은 영사관에서 청에 갈 수 있도록 받는 거니까 비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자의 개념인데 이렇게 혼용돼서 쓰였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런 개념으로 여행을 할 때 쓰였던 문서들을 빙표, 그 다음에 호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인장 이렇게 해서 썼었고요. 그 중에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용어로 여행에 대해서는 집조라거나 아니면 일반에서는 여행권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쭉 퍼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발행됐던 것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뭐 다 나와 있는지 혹은 일반인들에 대한 그 발급 기록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집조 같은 경우 그 첫 번째 1호 발행자가 1887년에 일본으로 갔던 민영준이라고 하는 공사에게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호라고 아예 그 현재 문서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당시 집조는 대체로 외교관들이 밖에 나갈 때 가지고 갔던 문서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이미그레이션을 할 때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드물게 민간인에게 이게 발행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프랑스로 유학을 갔던 홍종. 그러니까 1889년에 당시 이제 외부 대신이었던 김윤식이 발행한 이 집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홍종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통 관공서에서 관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발행을 한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00년 지나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이게 일반인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여행권, 집조가 또 때에 따라서는 여행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이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잠깐 사진도 봤지만 발행 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발행하는 기관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외교부 같은 이런 기관이었는지. 근데 외부에서 했었죠. 그 당시에는 외부. 그런데 이제 집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저게 조선 시대에도 발행이 됐었어요. 선조실록에 보면 이제 선조 때가 그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는데 명나라 장수 누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기록이 나와요. 명나라로 돌아갈 때 조선 정부에서 좀 집조를 발행해서 내 귀국을 좀 도와달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조라는 게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제 관례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 정책이나 뭐 이런 정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다닌 건 아니었네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 이후에도 발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여행권, 그다음에 집조 뭐 이렇게 낱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권이라는 말은 등장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이 이제 여권인데 이 여권은 사실은 일본에서 1878년에 만들어낸 이름이고요. 통감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업무를 박탈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를 발행을 할 때 그때 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여행권과 여권이 딱 들어볼 때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용어 자체가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발행 기관으로 기억해야 할 곳이 외부만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외부에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절차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외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출발하는 항구로 갑니다. 직접? 그러니까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원산에 가면은 그 외부에서 파견해서 그 개항장의 업무를 바라보는 그런 관청이 있어요. 감리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집조가 서울에서 발행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 가서 받는 개념이고요. 1902년에 당시에 이제 약간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공식적인 이민 절차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민 절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발행할 기관으로서 또 이민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수민원 또는 당시 발음으로는 유민원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수민원 또는 유민원이라는 관청이 한 6개월 정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하고 조금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수민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외부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약간 다시 이거를 조절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외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이 여권을 발행을 하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발행을 했다.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감리사에서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민원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02년에 뭐가 시작되냐면 하와이 이민이 시작돼요. 하와이. 예, 그게 이제 하와이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제 가는 그 이민이 그때 시작되는 건데 그 이민이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이민이었어요. 이제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하와이로 보내야 되니까 유민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여권이나 뭐 이런 발급들을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민을 생각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여권 발급을 우리한테도 잘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2년부터 5년까지 하와이 이민이 실시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유민원이 있었다가 선생님 말씀대로 외부로 가거든요. 이 업무가. 그러다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 업무를 통관부에서 가져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통치의 수단으로 쓰이죠. 안 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이제 속상한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주 드물게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권법이 발행이 될 때니까 그 여권을 발행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은 국적이 일본으로 찍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려면은 일본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권의 문양이 아까 우리 그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약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국가꽃이라고. 여기서 이제 실감을 했죠. 우리끼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 우리 조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여권을 딱 받았는데 당신의 국적은 일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 이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안창호 선생님하고 관련된 건데 안창호 선생님이 1917년부터 18년 사이에 멕시코를 방문해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던 한인들을 찾아다니거든요. 10개월 동안 이제 순회를 하고 당시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들어왔다가 멕시코에서 다 순회를 하시고 8개월 정도 이제 순회를 하시고 돌아가려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가니까 안창호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집조는 대한제국 건데 대한제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권을 가져와라. 그래서 미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과달라하라라는 제2의 도시로 가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미국 입국을 타진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불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인 노갈레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국경에 가서 설득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식민지가 되기 전에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난 대한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 집조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피신 거죠. 근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죠. 네. 그래서 1921년에 중국에 계실 때 중국인으로 귀화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여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로 태평양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너무 서럽다. 그래도 노갈레스에서 썼던 게 1918년인데요. 안창호 선생이 그 집조를 받았던 게 1902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한제국의 그 집조, 여행권을 마지막으로 썼던 분이 1918년에 그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그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어떤 자긍심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거 하나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랑스럽게 이걸 들고 다니지만 그때 내 어떤 국적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미국 또는 유럽의 이민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 어떤 참혹함과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별로 어떻게 보면 받고 싶지 않은 그 자료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목에 지금 보면은 일본 제국 해외 여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이 최련이라고 하는 분이 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일본 총독부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국에서 발행한 외부에서 발행한 그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됐던 거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일본국 외무 대신에 어떤 보호 속에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조선인,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있던 태극기와 오약권 문장은 사라지고 맨 위에 국화꽃 문장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그 변화가 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그 마음이 들까 차라리 약간 중국 귀화한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중국으로 귀화했던 건 사실은 내가 중국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거를 선택했다면 이거는 방편으로조차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에게 여권을 거의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행했다는 1930년대에도 1년에 몇십 명 몇십 명이요? 정도만 그 여권을 발급받아서 외국으로 갈 수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절단이나 사신단은 이제 다른 용도로 네네네.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거의 한국인들에게 외국으로 나가는 자유가 봉쇄되었고요. 그 봉쇄의 주체가 당연히 우리 정부는 아니고 일본 총독부와 일본 정부였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구나 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국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그 안창호 선생처럼 대부분 중국 귀화를 한 건지 좀 다른 사례도 있나요? 1919년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김규식 선생님이 가잖아요, 대표로. 그리고 파리에다가 그 파리 위원부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김규식 선생님이 들고 간 여권이 중국 여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이게 그런 독립운동가들한테만 제약이 된 게 아니고 상인들한테도 제약이 됐어요.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여권을 발행을 안 해주니까 이걸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896년부터 1902년 요 사이에 하와이에 먼저 갔던 이민자들 빼고 먼저 갔던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려 인삼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삼팔로 가야 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가야지만 그 인삼을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가야 되는데 한국 여권이 없으니까 중국 여권 다 중국인을 귀화해서. 그리고 당시에 상하이 뭐 이런 북경 등에 중국 여권을 이렇게 가짜 여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거 만들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뭐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이제 임시정부도 정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용이 되기도 하고 통용이 안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익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미주 같은 경우는 대한인 국민회에서 일종의 신원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 자체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당대는 일단 들어가게 될 때 그거를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입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또 대한민 국민회든 이런 어떤 한국인들의 단체가 그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현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당시의 외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섭을 하기도 했는데 늘 됐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보안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또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 그 쿠바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일제 식민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좀. 개념이. 일본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쿠바는 미국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쿠바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신원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민에 연락을 해서 우리들의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걸 쿠바 정부한테 증명을 받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돼요, 그게. 이 계속 들으면서 약간 상상을 하게 된 게 너는 그럼 일본이 아니야 이거를 계속 그쪽에서는 뭔가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네.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서 이제 도와준 거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외국에 나가서 내 국적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피눈물 나게 문서 하나를 가지고도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국적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